네. 자, 그러면 저희 뭐 잠깐 개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일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지금 주식의 시대가 왔다. 네. 이게 좀 더 실시간으로 잘 대응을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오시는 박병창 이사님 조금 더 가자. 더 많이 보자.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가장 또 만나고 싶으신 시간이죠. 박병창 이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지난주 잠깐 정리하고 예. 한번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2주 연속 소폭 조정 정도 보였고요. 뭐 큰 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그냥 소폭 정도 조정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뉴스는 굉장히 뭐 시끄러운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를 설명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린랜드 이슈로 트럼프의 대유럽 추가 관세 위협, 그리고 EU의 강경 맞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네. 그린란드의 군사력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EU 8개국의 관세부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 이후에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영구 전면적 접근권 확보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으로는 소폭 하락하는 S&P 500 기준으로 0.35% 하락하는 그 정도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냥 혼조였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0.08% 시작했는데 플러스 0.03% 마감을 했으니까 큰 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인텔이 17% 하락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인텔은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텔이 후시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낮게 나온 거는 생산 라인 풀가동하는데 더 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적으로 더 이익이 막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좀 없지 않겠냐. 즉 생산 라인의 한계 그리고 기술의 한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월가의 자료들 보면은 목표 주가를 뭐 이 근처에 지금 가격 근처에 놓던지 네. 아니면 중립 의견이 되게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 이제 기대되는 쪽도 있습니다. 애플이 제2 파운드리 아이폰 제외한 것들은 아마도 이제 인텔에 좀 맡기지 않겠냐. 23, 27년 이후에. 그러다 보면 인텔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17% 하락하면서 인텔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인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월가의 자료를 보면 좀 부정적인 자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올라갔던 거는 미국 정부가 밀어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 그런 때문에 신뢰 그리고 네. 뭐 CPU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되면 안 되지. 아니, 어디 인텔이 지금 반도체들 쭉 올라간다고 어디 따라서 그냥 올라가려고 그래. 아니, 이제 그런 한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인텔 그렇게 안 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이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 5,017달러로 금이 5,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지속적으로 지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면 달랜드스가 97.4, 원화가 1,446원, 위안화 6.96, 엔화가 지금 밖에서 보니까 154엔으로 엔화 강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엔화를 좀 잡으려고 일본 그 다카이치랑 네.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뭐 네. 제 다음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말 뉴스 중에서 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네요. 한참 뒤에. 블룸버그에서 일본 국채시장 최악 유동성 경고를 하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수자가 자취를 감추는 바이어 스트라이크 현상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 30년물 국채 수익률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그 엔화에 대한 그리고 일본 국채에 대한
매수가 없다. 그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지난주 내내 설명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듯이 다카이치 사네 총리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일부 헤지 펀드들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가 나타났고 보험사들의 국채 매도가 나타나면서 일본 재무상과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뉴스가 상당 부분 돌아다니고 그냥 없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례적 외환시장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엔화 환율에 대한 금리 체크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환율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환율에 엔화를 사고 팔고 또는 빌려주고 했을 때 금리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요 은행들한테 연락을 해서 매수 및 매도 확정적 호가를 니들은 어떻게 내고 있어? 이 상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줘봐.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큰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 이렇게 지금 바이어 스트라이커라는 걸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야, 니네 이거 지금 어느 순간에 어떤 통화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싹 사라져 버리든지 네. 어떤 순간에는 매도가 싹 사라져 갖고 그로 인해서 이런 가격이 급등하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 매수 매도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준이 BOJ에서 이거 통제하고 있나? 너희들이 이거 BOJ 일본에 맡겨도 되겠나? 라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인데스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97.4까지 떨어진 거고요. 네. 이 음봉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달러인데스가 떨어지고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이게 주말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엔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됐습니다. 159에서 지금 154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달러 인덱스랑 엔화 같이 보시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 약세. 가치가 떨어졌다는 예. 거고 네. 달러가 약세라는 예. 거고 엔화가 저렇게 떨어진 거는 달러 대비 엔화니까 예. 엔화는 오히려 강세인 거고. 맞습니다. 네. 엔화 강세가 됐고요. 그리고 원화도 그래서 거기에 동달아서 같이 1,45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주말에 있었던 뉴스예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달러인데스가 요 빠진 거는 2025년 8월 후에 1일 낙폭으로 최대 낙폭이 발생된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일본 장기 국채주율이 상승하면서 엔화 약세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주율도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주 후반에 달러 약세와 요런 개입과 함께 엔화 그리고 원화가 강세되면서 국채주율은 소폭 안정화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가 중요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게 1998년도에도 그랬고요. 2008년도에도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네. 사전적으로 이걸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BOJ에서 이걸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국제 수익이 올라가고 즉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미국의 장기 국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가 이러한 급등락을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왜 매수 매도 호가를 수급 상황을 체크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금리 체크한다는 것도 수급이에요. 수급도.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네.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엔화를 살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그 기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금리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가상금리. 떨어지겠죠. 네네. 네, 상대적으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리 캐리 자금이 움직이면서 1998년과 그리고 2008년도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후에 시간을 두고서 이후에 결국은 캐리 자금이 움직이면서 미국의 채권 시장과 미국의 주식 시장, 마지막엔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매물을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냥 크게 이걸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주식 시장도 그랬고요. 그런데
과거에 연준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례적인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죠. 뭔가 자기들이 생각해 불안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만일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도 어떤 한 방향으로 자꾸만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네. 결국은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이런 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올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가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오늘 아침 말씀드리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인덱스가 급락하면서 우리 엔화도 강세가 되고 원화도 강세가 돼서 그러면 우리 1,500원 높아하면 어떻게 그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지금 1,450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볼 때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원화가 지금 약세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미국에서 특히 연준에서 나서는 거 보니까 원화 강세로 가는 즉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로 가려는구나. 그 위로 가면 얘들이 방어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환 당국이나 대통령이 얘기해도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막 웃잖아요. 우리 원화를 강세로 잡을 수 있어? 원화 네. 약세되는 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재무부 장관이 얘기할 때 그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나서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이 나서면. 이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정부가 다 나섰다는 것 같고요. 네. 안정화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안정화시킨 거예요. 안정화시키려고 이제 우리 개입할 수 있어라는 거를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냥.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개입을 하겠죠. 네.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네.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요 이제 주식시장이나 하여튼 자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소식이기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변정규 전무님 잠시 후에 좀 모셔서 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3%, 코스닥 4%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주중에 약했어요. 알테오젠 급락으로 인해서 약했는데 곧바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간 강한 반등을 주면서 4% 올랐습니다. 강한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날 코스닥이 2.4%나 올랐습니다.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는 또 뉴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강세권 유의 속에서 자동차 및 로봇이 주중에 강세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은 자동차와 로봇이 빠졌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코스닥에 있는 소형 로봇주들은 하한가 가는 종목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수급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가 빠진 거는 이제 노조 얘기 나오면서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금요일에는 코스닥 3,000 얘기 나오면서 코스닥 3,000을 뭘로 만들 거냐? STO로 만들 거다, 토큰으로 만들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금융 결제주들이 대거 상가하고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즘에는 뉴스에 정말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요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페이 뭐 이런 데들. 예. 네. 뭐 카카오페이 20몇 % 오르고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보면 국내 기관들도 대부분 다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금융투자 위주의 잘 보시면 개인들이 6,3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500억 매도했어요. 기관들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혼자 산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탄탄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전에 이 금융투자는 차익 프로그램 거래가 대부분 많았거든요. 요즘에 이 금융투자 거래는 ETF예요. ETF. ETF가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네네네. ETF가 ETF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ETF로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래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ETF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이미 됐어요. 그렇게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좀 됩니다. 이 네. 부분이. 네. 그래서 우리 화면 볼 때 있잖아요. 매일매일 체크하실 때 ETF를 화면에 물론 HTS로 보시는 뭐 MTS로 보면은 좀 어렵지만 화면이 작으니까 ETF 전체 시세를 놓고 네. 보면은 그날 시장에 답이 나오죠. 그날 답이. 예, 그리고 약간 그래도 시장이 좀 비교적 건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너무만 이렇게 종목별로 사팔사팔하지 않고 네, 네. 그냥 ETF 같은 거로 가는 게 근데 섹터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요. 아, ETF 네, 움직이니까 네, 네, 섹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한 주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요. 매크로의 시황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우나 S&P보다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그런가 봤더니 시총 상위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 약세냐면요. 이거 보세요. S&P 500이에요.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이러고 있죠. 그리고 S&P 500이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면 이게 빠진 게 없잖아요. 네. 다만 멈춰져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거예요. 미국 지금 S&P 네. 500이요. 근데 나스닥은 보면 신고가의 아랫부분에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이 상당 부분이 평행한 상태에서 하단이 올라간 걸 상승 삼각형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가 같이 상단도 낮아지고 하단도 높아지는 걸 소위 세기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하다는 건데 왜 그러냐 보면 엔비디아 이 노란색 박스 이걸 돌파해서 이제 벗어나면 제가 그만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러고 엔비디아 있는 상태에서요. 아, 이건 애플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애플이에요. 애플. 지난 12월이 여기고요. 이게 애플이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유. 마이크로는 11월에 고점이었고 이렇게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추세 하락할 거냐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약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들은 반등할 거야. 라는 시장의 신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봤더니 그들이 약한 동안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들 있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뭐냐면 메타, 아마존 네. 뭐 이런 데들이요. 얘네들이 셌어요. 음. 그러니까 야 같이 약한 게 아니고 시총 상위가 같이 약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또 얘들 약한 동안 쟤네를 센 거 보니까 그러면 지수 안정감을 가져가되 그 안에서 수급적 이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슈퍼 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는 동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보다는 연준 의장이 누가 발표되느냐에 시장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1월 2일부터 16일 동안 하루 하락하고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라서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팔면서 5천 위로 갔다가 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크게 안 밀리죠. 네. 그 얘기는 매수세가 계속 있다라는 거니까 위를 더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5천을 넘어서면서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의 심리도 있고 시장이 계속 갈 것이라는 심리가 충돌하면서 그런 일이 변동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장중에 우리나라 변동성이 1.5% 2%씩 왔다 갔다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29일 날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서 기존 실적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고요. 잠재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 가이던스가 30조 원이 넘냐 이 네.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급격한 흐름 이동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3월에 첫 인하하면서 두 차례 하지 않을까가 그 월가에서 얘기입니다. 6월로 변경 좀 된 부분이 좀 있고 좀 늦춰졌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아시아 신흥국 귀금속으로 자금 이동하는 게 지난 연말부터 보여주고 있고 금은 8% 지속 상승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8% 올랐고 지금 $5,000를 돌파했고요.
은은 14% 급등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달러가 급락하고 엔화가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최근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상대 강세를 보이는 걸 보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장에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5천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속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짜증 났겠죠. 네. 네,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5천 돌파 후에 시장에 대해서 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 연내에 5,000포인트 한 중반까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리서치센터는요, 우리 지금 방송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이다. 원래 그래요? 아니면 최근에 보수적이 됐어요? 원래 보수적인 것도 좀 있지만 네.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PER이나 PBR이 아시아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투, NH, 대신, 삼성, KB, 미래에셋 이렇게 6군데인데요. 읽어보면 이렇게입니다. 한투는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느나 안 꺾인다. NH, 대신, 삼성,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미래셋도 AI 수익성 논란 확대로 투자 축소되면 반도체 성장세 반락에 유의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모두 다 그냥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 결정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KB의 내용은 저도 각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나 중간 선거 전 정치적 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변동성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황하면서 여전히 우리 코스피 주봉이고 그리고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993까지 와가지고 1000포인트 돌파를 이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것은 일단 갈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네. 근데 그 안에서 STO로 간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3번. 일론 머스크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전면에 복귀한다는 뉴스를 이 양반 왜 나왔습니다. 또 그래? 그렇죠. 아니 뭐 화성 잘 가면 되지 왜 또? 자금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서 공화당에 지원할 것이고 공화당 후보에 뭐 $10,000,000 이상씩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 일선에 다시 또 전면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픈 AI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픈 AI에서 나온 전 부사장이 오픈 AI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기업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혁신이 어렵다. 그리고 AI 상위 5개 기업의 기술을 잘 보면 기술 경로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비용 성과 압박으로 연구 다양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서 오픈 AI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또 하나의 노이즈 또는 시장에서 지금 논쟁거리 하나 있는 게 뭐냐면 API 사용료 외에 그러니까 오픈 AI의 사용료 우리가 내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고객이 오픈 AI의 AI 기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창출한 수익 일부를 오픈 AI하고 나눠 갖는 가치 공유 모델을 요번에 발표를 했어요. 왜 나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오픈 AI 걸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이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지만 그걸 가지고 성공했을 때 수익 분배를 해야 하는 모델로 이제 앞으로 가겠다. 자기들이 같이 하겠죠.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해서 같이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계에서 곧바로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업계하고 똑같이 지금 정프로님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반응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내가 왜 주지? 사용료는 내고 번 돈까지 나눠?
뭐야? 아니 내가 뭐 찹쌀 많이 사갖고 찹쌀로 내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 팔았어. 잘 팔렸더니 돈 달래. 그랬더니 돈 달래. 무슨 소리야? 찹쌀 그래서 값을 요거는 다 줬는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하냐면요. 그래서 네. 업계에서 해석은 향후에 저작권 문제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저작권 문제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니, 같고요. 저작권을 AI 뭐 오픈 AI가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저작권 그 오픈 AI의 그 학습을 뭘로 했는 자신들은 저작권 안 내고 다 학습시켜 놓고는 네. 누구한테 저작권을 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플랫폼을 오픈 AI 거 플랫폼 쓰는 거에 대해서 아. 오픈 AI가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오픈 AI 안 되겠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픈 AI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하려고 그러고 뭐 또는 광고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오픈 AI에서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오픈 AI가 변화하고 있구나. 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거고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 오픈 AI 진영에 대해서 미국의 월가의 시각은 계속해서 뭐랄까 논쟁거리가 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뉴스 자체가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해본 티가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누가요? 오픈 AI. 예를 들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사람들은 아. B2B를 했던 B2C를 했던 뭔가 서비스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들도 커다란 저항 없이 이렇게 뭔가 좀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탁탁 막히는 느낌들이 좀 나지 않으세요? 샘 알트만이 관상이 이렇게 썩 좋지. 아니 그 없던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없던 걸. 쥐상이야, 쥐상. 그래서 구글 진영이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하는 거죠. 네. 해본 서비스를 해본 데가 유리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네. 잘 해낼지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78 뉴스는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 낸드 가격 100% 인상으로 계약 완료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램은 70% 인상으로 계약하고 있고 2분기에도 EQ도 이보다 더 인상한 것으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삼성의 HBM4 양산 퀄테스트 통과가 됐다. 단독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네. 그래서 일부러 쏘았습니다. 2월에 엔비디아에 첫 공급한다 이러니까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삼성전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HBM4 다음 달에 뭐 엔비디아, AMD에 최초 공급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지금 이겁니다. 몇 개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요거는 전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전에 그랬다가 아니었죠. 아니었던. 예. 그래서 이번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네, 단독으로 적어왔고요. 샌디스크가 5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낸드 가격이 300% 폭등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매출 다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직접 투자에 되게 중요합니다. 위성통신 기반의 인프라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로 지금 변신하면서 전체 매출 155억 달러 추정이지만 거기에서 스타링크의 서비스하고 하드웨어를 판 가격 그 매출이 123억 달러가 되고 있다라는 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네트워크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이미 주가에는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상장하면 이제 네. 큰 거 하나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테마가 형성됐거든요 이미. 네. 근데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또 멈추겠죠, 내리겠죠. 그런데 내내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 M7은 아닌가? 하여튼 뭐 하나 집어넣기도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전 세계 최고의 네. 비싼 기업들일 텐데. 예. 근데 잘하면 테슬라 저 일론 머스크는 한 2개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 네.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이 상장을 준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 안 해더라도 내년 안에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뭐 한 개는 하나가 들어오던 두 개가 들어오던 들어오는 부분이 좀 되면은 시장의 수급성으로는 저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생각을 빨려 들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일까 악재로 받아들일까 시장 전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왜 우리 그 엔화에 대해서도 시장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냥 생각인 거잖아요. 네. 이것도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코스닥 3천 해법으로 정부와 당정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STO 토큰 주권을 활용해서 3천을 만들겠다. 요게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날, 핑거, ITN 글로벌, NHN, KCP, 헥토, 파이낸스, 뱅콜 이름 되게 생소하시죠? 평소에 거래 잘 안 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한국 정모인증, 서울오션, 카카오페이 이 전부 다 20% 이상 상한가씩 다 갔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STO라는 거는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물 권리 현금 흐름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토큰으로 반영해서 유통한다는 건데 STO 도입을 자산 유동화 범위를 확대해서 개인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것을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STO는 이걸 한다는 얘기는 기업 이걸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코스닥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유인책이보다는 코스닥의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개념과 같은 성장 기업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래 구조의 혁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코스닥 시총은요. 시총 전체의 40%가 바이오예요. 그리고 반도체 소비량이 30%입니다. 2차전지 15%예요. 얘들이 답니다. 보시면 85%잖아요. 네. 얘들이 다예요. 그런데 STO로 코스닥의 전반적인 것을 밸류에이션을 재평가시키는 뭘 하겠다?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시죠, 잘. 네. 않으시죠. 그래서 이 설명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이 시장을 보면서 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거래 구조를. 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수급이 들어오고 당장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떻게 됐냐. STO 활성화로 실제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섹터, 플랫폼, 수탁, 발행, 인프라, 핀테크 인프라, 예탁 결제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당정에서 하고 있으니 후속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에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뉴스 자체는 이렇게 떡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TO로 어떻게 3천원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제가 이거는 언급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장기적인 뉴스라는 이벤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잘 되려면 그 좋은 기업들이 알짜 기업 같은 데들이 코스닥 시장에 잘 상장되고 또 그게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3천 갈 되는 거죠.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건 한 초밥 건데. 가게에서 우리는 초밥을 맛있게 하면 장사 잘 될 텐데 카드 그거 받겠습니다. 네? 현금 아니라 카드 받겠습니다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냥 회전 초밥으로 갈게요 이런다고 갑자기 손님들이 막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고평가예요. 네.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라고 하지만 코스닥은 고평가거든요. 근데 고평가된 이유가 있었고 고평가 시장이란 왜냐면 거기는 다 성장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고평가된 이유가 있었고 그 고평가를 정당할 만한 시스템의 구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정이 상속 증여세 개선을 하겠다는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아까 저는 넣었다가 뺀 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 양도세법 네. 그게 되게 큰 뉴스였고요. 또 하나는 요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표현을 좀 하던데 춘산상가시 자치의 80% 미만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될 때 상속세를 낼 때 주가가 아니고 자산 플러스 수익 플러스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 즉 PBR 0.8배 미만의 기업들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재고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아마 이소영 의원이 아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면담 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요 부분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주가 같습니다. 누르는 건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느 정도로 강력히 하겠지 모르지만 이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보시면 좀 되니까. 돼서 그런데.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자란 시간 조금 저희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